근데 이제 윤석열 측이 그 일종의 약간 출구 전략을 짜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그렇게 이제 분탕질하듯이 기자회견하고 나니까 야, 네가 알았든 몰랐든 네 책임이 있어. 이게 이제 가장 많은 피드백이 들어온 거잖아요. 아니, 지가 검찰총장으로 있는데 자기 수하가 뭘 했다면 몰랐으면 비읍시옷인 거고 알았다면 사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손준성이 김웅에게 보낸 게 맞다면이라는 전제로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뉘앙스는 뭐냐면 손준성한테 꼬리 자르기 성공했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몰아넣는 거죠, 이제. 이 넓었던 테두리를 이렇게 가져서 이제 본인들은 빠져나간다라고 하는데 그 손준성 검사가 과연 본인만 책임을 다 지고 거기서 뭐 꼬리를 자를까요?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김웅 의원하고 친구라면 나이가 50대 초반 정도일 텐데 그러면 지금 이게 어쨌든 징계 사유잖아요. 징계 사유가 되면은 변호사 개업도 쉽지 않고 그러면 본인 혼자 독박을 다 뒤집어 쓴다? 저는 쉽지 않다. 이 윤석열 캠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가지 않는다. 물론 윤석열 씨가 뭐 그 줄리 통장에서 한 10억 정도 빼서 준다는 모르겠지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일단은 퇴로는 일단 열어놔야 될 거잖아요. 일단은 사실 강하게 부인했고 뭐 인정할 수는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강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게 이제 나중에 이 텔레그램이나 이런 게 나와 있고 사실은 김웅이 모른다고 말은 하지만 아니 전직 부장검사가 현직에 있는 부장검사가 텔레그램으로 뭔가 보낸 것을 내용을 읽고 검토하지 않고 그 당의 후보인 사람이 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당 법률지원팀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보내면서 이거를 검토하자고 그냥 토스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믿어지지 않는데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강하게 부인했지만 만약에 문제된다 그러면 법률적인 건 난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 좀 책임이 있다 이런 모양새로 말하는 게 일단은 뭐 정치적으로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전원 정치잖아요. 본인이 말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신빙성도 이거 왜냐하면 윤석열이 본인이 말 못하는 거지. 본인이 또 난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안 질 거야라고 분야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성도 없다라는 거죠. 항상 윤석열은 그 전에 검사 그 술 접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이게 사실이면 자기가 사과하겠다는데 아직도 사과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본인은 사과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게 장모님 누구에게 네. 10원 한 푼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했던 말이잖아요. 지금은 이런 논란은요, 특히 대선 국면에서는요, 진실 밝히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뉘앙스를 보면 손준성으로 꼬리 자르기 성공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윤석열이 그 기자회견에서 준비도 안 해 와가지고 막 질러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일종의 윤석열이 싼 똥 치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대선 국면에서 손준성이 이게 엄청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중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은 엄청 높은 사건이지만 그렇다 보니까 손준성이 그냥 딱 벌금 좀 먹을게. 개인정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걸로 꼬리 자르기를 할 겁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며칠 지난주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윤석열의 형사적인 법적 책임, 위법성 이런 걸 다투는 사건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손준성이 그냥 내가 뭐 어떤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 과한 충성심 때문에 다 드러나도 했다라고 꼬리 잘라버리면 되는 거거든. 이런 과정이고 그래서 그걸 안 끝내려면 한동훈의 핸드폰이 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과정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몰랐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런 과정이 있다고 일단 보는 거고 아무튼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웅하고 그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의 그들만의 진실 게임이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당황한 측의 일종의 이제 새로운 프레임 짝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은 네가 했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법적인 책임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리고 이제 만약 지금 손준성 이번 주 내내 거의 휴가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거 이제 문제가 뉴스버스에서 문제가 돼서 호송버스 타기 전에 이 시간에 아마
만나서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추정컨대 만나가지고 야 어디까지 제보자가 말했을 것 같냐 이러면서 그래 거기까지 말했을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 관련해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저쪽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되면 뭐 좀 정리가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꼬리 자르기 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뭐 수사했을 때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좀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그 결론을 내릴 때 있을까가 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가 이렇게 해서 네가 가면 되지 아니, 근데 않을까? 사실은 이거 이렇게 아까 했을까요? 이무정 부장검사 말대로 뒤에서 지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 있었겠죠 뭐. 듣고 있다가 쟤네들끼리 말 맞추면 그냥 그런가 이러면서 그냥 끄덕끄덕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 전체적인 보도의 맥락을 보면 그런 맥락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JTBC가 윤석열 실드를 치잖아요. 윤석열은 오히려 말렸었다. 그게 그 맥락에는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뒤에서 지시했다는 얘기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백한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윤석열 가족, 장모와 처가 직접 고소를 하게 되면 윤석열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욕먹는다고. 검찰총장의 가족이 이거 하면 되냐. 그래서 윤석열이 그거를 말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뒷공문위로 자기 측근시켜가지고 그거 미래통합당이 고발하게끔 만드는 과정에 총 연출자는 윤석열인 거예요. 이거 누구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뭐 핸드폰 압수하고 뭐 컴퓨터 들여다보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 통해서 누구냐 이거 밝혀내도 윤석열까지 직접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되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저쪽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듭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윤석열이 이 혐의는 뒤질 때까지 사라지잖아요. 검찰의 사유와 그리고 정치 검찰의 모습을 다 보여준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뭐 이 법 기술자들이잖아요. 모두가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처벌받고 이런 거는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후보로 뭐 낙마할 일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국민들에게는 검찰당에게 우리가 정권을 줄 수 없다라는 거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다. 예. 그리고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이 안에서 어쨌든 토론회를 할 때 이거는 계속 소환될 것이고 또 우리랑 토론회 할 때도 또 소환될 것이기 때문에 게이트잖아요. 예. 진짜. 뭐 이거는 쉽게 끝날 본인들은 덮었다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들춰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 터진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성남시장 표적 수사 여건이 있잖아요. 네. 그 라인에도 윤석열 한동훈이 그 직속 상관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 관련자들이 지금 오늘 일제히 입장문을 내서 그런 적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제일 악질은 한동훈 같습니다. 한동훈이 한 말이 조폭의 말을 믿어서 슬프대요. 조폭보다 니들은 더한 양아치 새끼들이야. 내가 봤을 때. 검찰이 그렇게 수사한 게 한두 건입니까? 역사적으로 드러난 것만? 전 지금 이 한동훈이란 분이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 맞나 싶어요. 어떻게 모든 언론이 이 사람의 입을 다 대신해주고 있는 몇몇 언론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왜 이 모양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지 전 사실 이게 우리 그 국가 공무원의 그 시스템이나 질서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내놓은 입장문도 정확히 보시면 경우에 맞지 않는 거 투성입니다. 말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싸면서 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저는 진짜 너무 불쾌한데 왜 징계감인데 징계도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는 부분들이. 지금 사법연수원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 할 일이 없어갖고. 방송.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런 기사가 나오면 즉각 기자들한테 문자 보내죠. 입장문이라고. 계속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조폭의 말을 더 믿어서 슬프다니. 야, 얘들이 조폭하고 다를 게 뭐냐고. 자기 보스 부인이나 장모가 뭐 하면 그중에 윤석열이 설사 안 시켰더라도 자발적으로 알아서 야당한테 고발하라고 주는 게 이게 다른 의미에서 법을 알고 있는 법 조폭들인 거예요. 조폭들은 진짜로 가서 칼로 쑤셔버리지만 고발장으로 쑤셔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참 희한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윤석열, 라인에서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우연의 일치 아니면 다른 모든 검사가 다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흐름들 보면은 뭐 용산 세무서 사건이라든지 뭐 부산
오피스텔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그 박형준 아크로- 시장이 아- 있는 아크로비스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윤석열 라인이 수사하다가 다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죄가 있는 사람을 다 덮어서 무죄로 만들어주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엮어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해온 사람들이 무슨 조폭의 말을 믿냐? 그러면 전 뭐습니다. 조폭의 말을 안 믿을게요. 그럼 대신에 윤석열이 말한 메이저 언론 KBS 말을 믿겠습니다. 그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폭말을 더 믿어서 슬프다고 했는데 왜 조폭도 아니지만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상황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검찰이 범죄자들이나 전직 조폭이든 이런 그런 사람들 이용해서 정말 많은 나쁜 일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통해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자기 프레임대로 엮어가지고 가거나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아까 메신저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조폭의 말인데 어떻게 믿냐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갈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조폭들이 참 검찰의 밥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의 해명을 보면은 저는 그 방송에 나왔던 그 제보자의 말을 좀 더 신뢰가 가는 게 검사가 3년 전에 무혐의 처분한 사건인데 재기 수사 명령돼서 수사를 다시 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재기 수사 명령 같은 경우도 검찰청 내부적으로 그냥 상급기관이 그냥 결정해서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머니 계좌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어머니 계좌를 사용해서 했다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수사라는 말도 언급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더 나아가서 좀 센 발언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 좀 들고 좀 더 정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런 뭐 수사 과정 속에서 어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피의자나 뭐 참고인들 조사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지금 같은 경우는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뭐 녹화 원하시나 해서 예스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데 앞으로 이런 논란 없애기 위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자나 참고인들 관련해서 조사할 때는 싹 다 녹화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역량이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국 장관 수사 때 우리가 봤던 가장 큰 문제점은 표적 수사거든요. 유죄를 확정해 놓고 얘들 스스로가 대법원이야. 유죄를 확정해 놓고 쥐가 나올 때까지 봐요. 인디안 기구제식 수사. 여기도 똑같은 스킬이잖아요. 조폭의 말을 빌어서 더 슬프다. 얘네들은 조폭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조직인 거예요. 이 검사 동일체가 사실 조폭이라는 소리거든요.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자기 상관들 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성훈이라고 하는 그 담당 검사가 그 짓거리 할 때는 예를 들면 한동훈이 말리고 윤석열이 말렸는데 이 새끼가 또라이여가지고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계속 했겠습니까? 파! 이재명 그 땀 털어보자 파! 나올 때까지 털어! 그럼 이야기 안 하는데 이 말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그 대표는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었을 때 한때 조직 폭력이 몸담았던 적이 있다예요. 그러면 20대 때 조폭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30대가 됐을 때 그냥 사업가면 조폭의 말을 믿어.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이 얘가 조폭이었다면 털 수 있는 걸 못 털었어요. 조폭이란 증거가 없었다고요. 굳이 말하자면 언론 플레이용으로 얘가 옛날에 한때 조폭이었대가 나중에는 이재명이 조폭과 연관이 있다까지 지금 연결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을 해놓고 조폭의 말을 더 믿어 슬프다면 얘 말은 이런 거거든. 피의자 말을 더 믿어 슬프다랑 똑같은 말이고 그 과정에 그렇게 따지면 한명숙, 노무현 대통령,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피의자 만들어 놓고 피의자 말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놈들이 나중에 눈사롱에 가서 그 피의자한테 술 얻어 처먹고 조폭들이랑 같이 놀고 이런 짓 했던 놈들이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란 놈이에요. 이놈의 윤석열 최측근.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60년 특수통 공안이 생긴 것이 60년 정도 됐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역사에 있어서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괴물이 점점점 커져왔던 상황인 것인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인지 저는 사실 지금 확신이 안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은 제가 볼 때 빙산의 일각이다. 단지 큰 사건들이 계속해서 우리 눈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정말 힘없는 약한 사람들이 그냥 검사의 손 안에서 범죄가 없는 범죄도 생겼고 뭐
제가 볼 땐 부지기수였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흐름에서 조국 전 장관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신 거죠. 제가 그 점에서 이 어떻게 우리가 역사성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한편에서는 지금 이 시점까지 올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괴물이 되는 조직에서 점점 더 큰 괴물로 자라면서 이제 마각이 드러나는 상황에 온 거고 이 사회가 변하는 지점에 이 사람이 우리에게 모든 그 민낯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서 한편으로는 저는 굉장히 감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간 사냥을 했던 예전에 정말 구소련 체제에 제가 그것까지 엔케베드까지 막 들먹이면서 제가 그 격한 감정을 가지고 논평을 하나 냈었는데요. 이재명이라는 2017년 그때는 대통령 대선 주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유력한 인기 있는 성남시장이었잖아요. 그런 성남시장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일을 자행했다. 그러면 이 일 말고도 저는 주변에 너무 많은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검사가 손만 대면 만들 수 있었던 사건들이 너무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궁금했던 게 2017년, 2018년도에 이재명 지사가 무슨 대선 주자급이 아니었는데 검찰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지. 그때 인기 엄청 많은 그때는 시장이었죠. 그 당시에 그 즈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고 나중에 윤석열이 갈 때 문 대통령하고 경선에서 이미 다퉜던 사람이 그렇다. 이재명 맞아. 그러니까 대선 주자였던 건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아무튼 조폭보다 더한 놈들이 나와서 자기는 합법적인 조폭이라는 이야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인간이 검사나 조폭이랑 계급장 떼고 싸우면 엄청 터질 놈들이잖아요. 근데 국가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조폭의 어깨를 하나 걸치고 나서 야, 조폭말 믿을 수 있게 돼? 얘네들 항상 스킬이 이런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져서 김봉현 씨 사건이 터졌어. 김봉현 씨 피의자인데 피의자 말 믿어도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그 사람을 나쁘게 가는 거. 실제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저는 최근에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검찰 새끼들 다 나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나는 특수부 검사들만 나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검찰이란 조직 자체가 완전 개특권층인 거예요. 특수부든 아니든 형사부든 공파부든 다 똑같다고 생각해. 이러던 놈들이 실제로 법무부가 왜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보면 법무부는 검찰보다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법이 잘못돼서 내가 옛날에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어린 아이들이 아동학대 같은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죽어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거 판례나 사건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인권을 지켜낼 것인지 하는. 그러니까 검찰은 그냥 칼제비 망나니 같은 거고요. 법무부는 거기에 일부가 속해 있긴 하지만 검찰이 법무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이 얼마큼 남용되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냥 거기에 그냥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퇴각하는 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가 예를 들면 추미애인데 니들 통제하려고 하니까 추미애 비리가 없나 아들이 문제가 있나 이런 식으로 털어가지고 역공하는 그런 모양새. 그것들이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고 조국 장관 사건이잖아요. 이럴 때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검찰은 그대로 두면 개망난이에요. 그냥 어떤 검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내가 느낀 건 이건 양아치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거를 못하게 막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네. 사실 검찰을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검찰을 통제하게 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좀 힘을 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여당이 180조 가지고 있을 때 좀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는 최순실을 하고 어떻게 해갖고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형사적인 문제까지 나와서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 검찰총장 탄핵하거나 파면시키는 건 그보다 더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것도 몇 놈, 한 5놈 모여가지고 반대해버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검찰총장이 이렇게 자기 검찰권을 이런 검사들 포함해가지고 이런 자기 어떤 공권력을 남용했잖아요. 그러면 중형 때리게 법을 바꿔야 돼요. 정황만 있더라도. 윤석열 자기 부인 장모 요거 관련해서 이걸 고발을 사주한 정황만 드러나도 그래야 윤석열 같은 검찰총장이 나중에 야 이거 정황만 드러나도 처벌받으면은 나 줬대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라도 지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수사권 기소권 뭐 분리하고 떼는 거랑 다른 문제로 이건 굉장히 엄하게 지금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지금 현재에도 검사를 탄핵할 수 있는 법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회에서 쓰지를 않더라.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던데요. 저는 그 제도로 마련해야 되는 것도 있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되는 것이 그 입법을 하는 입법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분명히 그 수사와 기소로 죽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모두가 그 힘 앞에서 진짜 힘을 부리지 못했던 부분을 정말 바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